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슬픔도 배불렀다? 엄청나게 슬펐다 뭐 이런 뜻인가? 하여튼간에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늦게 공부를 시작한, 우리가 이걸 만학이라고 하죠. 자신을 위해 전세에서 사글방으로 이사를 하는 형의 모습에 미안해하는 화자와 슬래시 끊어야겠다, 그죠? 가난하지만 튼튼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중국집 부부의 모습. 그렇다면 화자하고 중국집 부부는 약간 대비가 되네. 공통점은 가난하다는 건 공통점이지만은 대응 방식이 좀 다르죠, 그죠? 자,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화자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삶을 관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슬픔도 배불렀다 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셋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달그닥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에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 골목에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니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전체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번째 연은 한 행을 하나의 연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자체가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을 틀면 단수가 되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이 위까지 안 올라와.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셋방에서, 이 전셋방이 형님 내외와 그 다음에 화자가 사는 집이 되겠죠, 그죠?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힘들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공간적 특징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단수가 되고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셋방이니까 가난의 현실이 되겠네요. 만학을 하는, 만자가 늦을 만자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뒤늦게 공부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가 여기서 나오면서 화자의 정보가 나오네요. 그죠? 사글세방은 월세방이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제 월세로 내려가는 거야. 어떻게 본다면.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때요? 전세방에서 월세방으로 더 가난해진 거죠? 이사를 떠나는 형님이 왜 가난해졌어? 그건 뭐야? 나의 등록금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결국 나에 대한 형님네의 어떤 애정과 희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그닥거리던 밥그릇들 달그락거리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성어죠. 즉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밥그릇 내지는 가난의 현실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베니어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에 나르고 잠깐 리어카라고 하는 건 손수레죠. 그러니까 밥그릇하고 농짝을 리어카에 나르니까 더 이상 이사할 게 없어. 이삿짐이 없는 거야. 그만큼 매우 가난하다는 거죠. 결국 이 리어카의 나르고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면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인다는 것은 가난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표현이고, 이 밥그릇이라든가 베니어판으로 된 농작이 이 가난한 현실을 까보이는 소재가 되겠다.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잠깐 여기서 말하는 덜컹거리고와 여기서 말하는 달그닥거리고는 둘 다 의성어예요. 의성어인데 좀 달라. 이 달그락거리는 것은 이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가난한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다면, 가슴이 한참 덜컹거린다는 것은 청각적 심상, 즉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정서입니까? 고마움과 미안함이죠. 물론 이 고마움과 미안함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가슴이 덜컹거리는 게 아니라 리어카가 덜컹거리는 거예요.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이삿짐을. 그러면 리어카가 덜컹거린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표현은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 하나의 시어 식구에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써야 하는데 안 썼네. 채워넣겠습니다. 형은 시장 골목에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짜장면,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해서 하는 그 짜장면. 자, 이 짜장면은 결국 뭡니까? 나에 대한 형의 애정을 보여주며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라고요? 왜? 이 살림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빠지는 거죠. 나는 화자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깡소주 원래는 강소주예요. 세게 발음한 거죠. 안주 없이 마시는 소주를 얘기합니다. 그럼 깡술은 그렇죠, 안주 없이 마시는 술이 되겠죠. 그냥 속이 쓰라리겠네.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목이 마르는 것을 식히면서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뭐니? 자, 이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 이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가 이제는 관찰 대상이네요. 그런데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일정 정도 어떤 선입견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아기를 이 젊은 부부야. 아이가 애기야, 애기. 근데 애기를 이제 일을 하느라고 애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현실이죠. 이 가난한 처지라고 본다면 이거는 화자하고 일정 정도 맞아요. 그죠? 상황, 처지가.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밀가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연약한 반죽이래요. 연약한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고단한 삶이 되겠네요. 그런데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이 튼튼한 미래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즉, 현실과 미래, 그 다음에 삶과 희망이라는 어떤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중국인 부부의 삶을 강조하고, 또 하나, 이러한 모습이 화자에게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가난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고롭고, 그 다음에 고달프고, 그 다음에 형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데, 이 젊은 부부는 똑같은 가난,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명랑하게 전화를 받는 거거든. 명랑하게 전화를 받으니 화자하고 전혀 정반대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요. 됐습니까? 자, 이 화자가 관찰한 중국집 젊은 부부는 어떤 인물들입니까? 그렇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사는 태도고요. 화자와 대비되는 태도예요. 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중국집 젊은 부부의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눈물처럼 아름다워. 역설적인 표현이면서 더더군다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예찬을 하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죠. 결국 뭐야? 중국인 부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물만 먹고 불러진 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었대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중국집 젊은 부부에 대한 어떤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며 더 두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자, 살아간다는 게 더부룩하게 배불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뒤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 우리는 뭡니까? 1년 중국집 젊은 부부에 대한 관찰과 성찰. 그날, 어떤 날,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본 날, 나는 분명히 슬픔도 배가 불렀다. 이거는 결국 뭐야?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그래서 슬픔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화자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날이죠. 중국집 부부를 본 날이고 화자의 정서가 인식이 변화되는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는 슬픔도 배부름임을 깨달은 화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민복 시인의 그날라는 슬픔도 배불렀다 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한행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그 다음에 애정어린 어조고요. 중국집 젊은 부부? 부부죠? 뭐니 이거? 이거 하나는 날릴게요. 이렇게 띵이 돼지꼬리 땡냐. 자, 관찰을 통한 삶에 대한 성찰이 되겠습니다. 자, 관찰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인식이 변합니다. 처음엔 어떻습니까?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였지요. 그래서 화자는 관찰 대상인 중국집 젊은 부부를 처음 볼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찰 대상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부정적인 인식 내지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네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보면서? 바쁜 점심시간에도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는 그네들의 모습이죠. 결국 이 대목을 통해 중국집 젊은 부부에 대한 인식이 변화였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표현 방식 보겠습니다. 일단 감각하여 달그락거리던 밥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사가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감각화가 하나 더 있었죠? 뭡니까? 그렇죠.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근데 이 덜컹거리고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도 포함되니까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 덜컹거리고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리어카로 짐을 나르느라고 리어카와 함께 가슴이 덜컹거리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님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슴이 덜컹거리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대비죠. 나는 깡소주를 마시고 조갈증을 푸는데 젊은 부부는 튼튼한 미래를 꿈꾸고는 듯 명랑합니다. 자, 가난한 현실과 형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는 나, 그 다음에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튼튼한 미래를 꿈꾸는 젊은 부부, 두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꾼대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반죽과 튼튼한 미래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결국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가 나오는 거지요. 역설, 눈물처럼 아름다워 라든가 슬픔도 배불렀다 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깨달음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민복 시인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